이거 받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귀한 아들 옆에 붙어 있는 꼴 더는 눈뜨고 못 보겠으니까. 시어머니가 제 얼굴을 향해 던진 것은 고작 500만 원이 든 낡고 누런 봉투였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를 무보수 파출부처럼 부려먹고 남편의 대놓고 하는 외도까지 참으라고 강요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이용 가치가 없어졌다며 저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길거리로 내쫓으려 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던 며느리의 손에 무려 100억 원이라는 상상조차 못할 거액의 유산이 쥐어질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새벽 2시, 남편의 서재에서 들려오는 낯선 여자의 간드러진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차갑게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말이죠.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들의 잔인한 배신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평범한 중산층 가정에서 귀하게 자라 남편 민석 씨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시댁 식구들에게 저는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 안 드는 일꾼이자 감정 쓰레기통일 뿐이었습니다. 명절이면 혼자서 수십 명의 음식을 차려야 했고 시어머니의 온갖 트집과 인격 모독에 가까운 구박을 견뎌내는 것이 제 고통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남편은 유일한 버팀목이 되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시댁 식구들의 편에 서서 저를 몰아세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절대로 알아서는 안 될 남편의 충격적인 비밀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지옥보다 더한 고통으로 변해버렸고 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운명적인 사건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남편 민석 씨의 서재 문틈으로 보이던 그 광정은 제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제 옷장에 걸려있던 비싼 코트를 걸치고 남편의 무릎 위에 앉아있던 여자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가 금지옥여 맡기던 먼 친척 조카뻘 되는 아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 관계를 부추기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무릎이 달포로 걸레질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은 서재 안에서 웃음꽃을 피우며 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추악한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매달 제 친정에서 보내주는 생활비마저 당연하다는 듯 가로챘습니다. 너희 친정은 돈이 많으니 이 정도는 자식된 도리로 시댁에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뻔뻔하게 손을 내밀었죠. 그러면서도 정작 식탁 위에는 풀떼기만 가득하다며 제 탓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거나 오히려 어머니 말씀 틀린 거 하나 없다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제가 시댁의 식모인지 며느리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고된 노동이 이어졌지만 그들은 저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그저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라면 제 안부조차 묻지 않던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불러앉히더니 묘한 미소를 짓더군요. 그러고는 뜬금없이 제 친정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사돈어른 요즘 기력이 많이 쇠하셨다는데 재산 정리는 다 하셨냐는 질문이었죠. 그 추악한 탐욕이 서린 눈빛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 역시 옆에서 거들며 장인어른 돌아가시면 그 넓은 땅이랑 건물들은 다 누구 거가 되는 거냐며 은근슬쩍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편의 가방 안에서 낯선 서류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혼 합의서와 재산 분할 포기각서였습니다. 이미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릴 준비를 끝내놓고 제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유산을 받자마자 저를 내쫓고 그 돈으로 내연녀와 화려한 새 출발을 꿈꾸고 있었던 남편의 계획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일구어 오신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시어머니의 독설이 쏟아졌습니다. 초상집에 가면 집에 부정 탄다며
장례식장에 가지 말라고 하더군요.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잘 됐다며 이제 그 많은 재산이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거냐며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했습니다. 남편 역시 장례식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척 연기를 했지만 그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장인어른 유언장은 어디 있느냐, 변호사는 언제 오느냐며 제 옆에서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잠긴 아내를 위로하기는커녕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굴어대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진저리가 났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저를 구박하면서도 곁에 두려 했는지, 왜 남편이 대놓고 바람을 피우면서도 이혼 서류를 내밀지 않았는지를 말입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저를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그러고는 제 앞에 낡고 누런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500만 원이 들어있더군요. 이거 받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너는 우리 집에 아무런 쓸모가 없다며 유산 상속 절차는 남편이 알아서 할 테니 너는 몸만 나가라는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남편 또한 옆에서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재산 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도장을 찍으라는 압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늙은 호랑이가 눈이 멀어서 제 새끼 발톱도 못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버지는 생전에 저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가장 무서운 도구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혼할 때도 제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시댁에 절대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저 평범한 집안의 딸로 살아가며 남편의 진심을 확인해 보길 바라셨던 아버지의 깊은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한 배신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시어머니가 던진 그 500만 원 봉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남편과 시어머니를 차례로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승리감과 탐욕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순순히 도장을 찍고 나갈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오만한 표정들을 보며 저는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실 수 있을까요?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아버지의 유산이 사실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였다는 것을요. 아버지는 단순히 자산가가 아니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협력하며 수십 년간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전설로 불리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상속받게 될 유산은 현금과 부동산을 합쳐 무려 1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유언장에 아주 특별한 조건을 하나 걸어두셨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면 아마 남편과 시어머니는 거품을 물고 쓰러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어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 호의를 발로 걷어차버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 돈만 받고 나가면 되는 건가요? 나중에 딴소리 안 하세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감히 토를 다느냐며 너 같은 빈 껍데기 며느리는 우리 집에 필요 없으니 당장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 역시 빨리 도장이나 찍으라며 제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단 한 푼의 자비도 베풀지 않겠다고 말이죠.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던 며느리가 어떤 힘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차례였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내민 이혼 서류와는 차원이 다른 제 아버지의 전담 변호사가 작성한 공식 문서였습니다. 서류를 꺼내는 제 손길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차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서류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하더군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한 듯 남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저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천천히 내려놓으며 그들을 향해 나지막하지만 강렬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서막이었죠. 남편 민석 씨의 손이 가늘게 떨리며 제가 내민 서류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서류 상단에 찍힌 국내 최고 로펌의 인장을 확인한 그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리더군요. 시어머니 역시 옆에서 고개를 들이밀며 서류 내용을 훑어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탐욕의 불꽃이 일렁이고 있었지만 그 불꽃은 이내 당혹감과 공포로 변해갔습니다. 제가 내민 것은 단순한 유산 상속 목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제가 받아온 수모와 남편의 외도, 그리고 시댁 식구들이 제 친정돈을 갈취해온 내역이 고스란히 담긴 법적 대응 통지사였습니다. 이게 다 뭐냐며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인어른 유산은 어디 가고 이런 쓰레기 같은 종이 쪼가리를 내미느냐는 것이었죠. 저는 차분하게 남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민석 씨,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유산은 이미 제 손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당신과 어머니가 만질 수 있는 돈은 단 1원도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러 온 거예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펄쩍 뛰며 제 멱살을 잡으려 들었습니다. 내 인연, 감히 누구 앞에서 사기를 치느냐며 당장 그 100억 원 내놓으라고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실로 들어온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아버지의 전담 변호사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자 시어머니는 잠시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변호사는 냉철한 목소리로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인이신 회장님께서는 생전에 따님에 대한 사위와 시댁의 대우를 모두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에 아주 특별한 조항을 넣으셨죠.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대우가 입증될 경우 모든 상속 자산은 철저히 따님 대인의 자산으로 보호되며 상대방은 단 한 푼의 재산 분할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남편의 얼굴은 이제 하얗다 못해 창백하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저 서재에서 대화 좀 나눈 게 무슨 외도냐며 뻔뻔하게 발뺌하더군요. 저는 말없이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모아온 영상과 녹취록들을 하나씩 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식모 취급하며 내뱉었던 온갖 욕설들, 남편이 내연녀와 함께 제 친정 재산을 어떻게 빼돌릴지 모의하던 추악한 대화들이 거실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름 끼치는 진실 앞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야, 내가 잠시 노망이 났었나 보다. 우리가 남도 아니고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시어머니의 그 가식적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구역질이 났다. 10년 동안 저를 짓밟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가족을 운운하는 그 뻔뻔함에 소름이 돋더군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어머니, 아까 저한테 500만 원 주면서 나가라고 하셨죠? 그 돈은 어머니나 잘 챙겨두세요. 앞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면 요긴하게 쓰일 테니까요. 제 말에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길거리에 나앉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며 이 집은 내 명의로 된 내 집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한번 서류를 꺼내 남편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실소유주는 회장님이 운영하시던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해당 법인은 이 주택에 대한 무상 임대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짐 싸서 나가지 않으시면 무단 점유로 강제 집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남편은 제 발치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 여자는 그냥 잠깐 호기심에 만난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남편의 그 비굴한 눈물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끝까지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요. 그가 사랑한 것은 제 배경과 아버지가 가진 재산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옆에서 울며 불며 매달렸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앞으로는 너를 상전처럼 모시고 살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남기신 마지막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아, 참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 너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너의 귀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제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기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예전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변호사는 남편에게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그동안 제 친정회사의 자금을 몰래 빼돌려 투자했다가 날려먹은 내역들이었습니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미 고소가 진행 중이라는 말에 남편은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유산을 눈앞에 두고도 그는 이제 감옥에 갈 처지가 된 것이죠.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아끼던 내연녀, 시어머니가 금지옥엽 챙기던 그 먼 친척 조카라는 여자의 정체였습니다. 그녀는 사실 시어머니의 친척도 아니었을 뿐더러 남편의 돈을 노리고 접근한 전문 사기꾼이었습니다. 남편이 제 친정에서 빼돌린 돈의 대부분이 이미 그 여자의 계좌를 거쳐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변호사가 폭로하자 남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자신들이 저를 속이고 이용한다고 믿었겠지만 사실은 그들 스스로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그 여자가 그럴 리 없다며 현실을 부정했지만 이미 그 여자는 남편의 연락을 차단하고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잊어버린 대가는 이토록 처참했습니다.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무너져 내리는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이 고통이었고 시댁 식구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제 자신을 잃어버렸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슬을 끊어낼 때가 되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으로 서류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속받은 유산 중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기부 증서였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그토록 탐내던 그 돈이 그들이 아닌 전혀 모르는 타인들을 위해 쓰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표정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산입니다. 제가 준비한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민석 씨,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 기억해? 그 뒤 다르다고 했지? 맞아. 이제 정말 급이 뭔지 보여줄게. 제 말에 남편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고 문 밖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확인한 시어머니의 비명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경찰들이었습니다. 남편의 횡령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경찰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우리 아들이 그럴 리 없다며 난동을 부렸지만 법의 심판은 냉정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남편의 손목을 보며 저는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며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시어머니를 향해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천벌은 제가 아니라 어머니와 당신 아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도 못 오게 하셨던 그 잔인함을 기억하세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눈물조차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해방감만이 제 온몸을 감싸 안았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바닥에 드러누워 통곡을 했지만 이미 법인 명의의 집을 비워줘야 하는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 하나 챙기지 않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곳에 남겨진 모든 물건에는 그들의 추악한 욕망이 묻어 있었기에 단 하나도 가져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시어머니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갈 곳이 없다고 말이죠.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볍게 떼어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주셨던 500만 원, 그거면 고시원 몇 달은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건투를 빌게요. 그 말을 남기고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닫히는 문 사이로 보이는 시어머니의 망연자실한 표정은 제 인생에서 본 가장 통쾌한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제 복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빼돌린 돈을 들고 튄 내연녀, 그 여자 역시 제가 미리 쳐놓은 그물망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니까요. 사실 그 내연녀의 정체를 가장 먼저 파악한 것은 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결혼 생활 내내 힘들어하는 것을 눈치채시고 비서실을 통해 남편의 주변을 조사하셨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그 여자가 접근한 의도와 과거 전과까지 모두 파악하고 계셨죠. 아버지는 제가 스스로 결단을 내릴 때까지 기다려주셨던 것이고 저는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음과 동시에 그 여자를 검거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이제 남편은 감옥에서 내연녀와 재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서로를 원망하며 헐뜯는 지옥 같은 재회가 되겠지만요. 저는 차에 올라타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유난히도 맑고 푸르렀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돈보다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든 것은 드디어 제 자신을 되찾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 마지막 문제가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가 숨겨두었던 또 다른 비밀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당당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 몰래 제 명의를 도용해 거액의 대출을 받아 경기도 인근의 작은 상가 건물을 사두었던 것이죠. 본인이 나중에 아들 내외와 갈라지더라도 노후를 보장받을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건물은 이미 제 손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시어머니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모두 파악하고 계셨고 그 건물이 제 명의를 도용한 불법 대출로 구입되었다는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해 두셨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즉시 회수했고 시어머니가 제 명의로 빌린 대출금 역시 전액 상환한 뒤 시어머니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추가 고소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경찰서 유치장 면회실에서 저를 보자마자 유리창을 깨부술듯이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 건물까지 뺏어갈 수 있느냐며 그건 내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명의를 도용해서 건물을 사신 건 어머니신데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그리고 그 건물 이미 제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그 벽돌 한 장조차 이제는 어머니 것이 아니에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자리에 주저앉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반전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감옥에 가기 직전까지 매달렸던 그 내연녀가 사실은 시어머니가 과거에 진 빚을 갚기 위해 고용했던 사람이라는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도박에 빠져 친정 아버지의 돈을 야금야금 빼돌려왔고 그 빚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나자 아들을 이용해 제 유산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죠. 내연녀는 시어머니의 약점을 잡고 협박하던 사채업자의 딸이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자신의 탐욕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자신마저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셈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유치장에서 시어머니를 향해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며 죽어서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울부짖는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로를 끔찍이 아끼는 척하던 모자 관계가 돈이라는 현실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 저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10년간 저를 괴롭혔던 그들의 견고한 성벽이 단 한순간에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광경은 그 어떤 영화보다도 극적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서류 한 장을 더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시어머니가 평생을 숨겨온 또 다른 비밀, 바로 남편 민석 씨가 시아버님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만 살짝 귀띔해 주셨던 그 비밀이 결국 시어머니의 목을 죄는 마지막 밧줄이 된 것이죠.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시어머니는 시댁 가문에서도 영구히 제명될 처지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악인들은 각자의 지옥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평생을 보내게 될 것이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온전한 제 삶을 살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경찰서를 나서는 제 뒤로 누군가 다급하게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확인한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던 저를 불러 세운 사람은 아버지의 오랜 버시자 비서실장이었던 김 실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제 손에 낡은 열쇠 하나와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편지를 건네주더군요. 편지 속에는 제 인생의 이 막을 응원하는 아버지의 깊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이 모든 시련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낼 것을 이미 믿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작은 복지재단을 미리 설립해 두셨다는 소식에 저는 그만 길가에 주저앉아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재단을 운영하며 저와 같은 아픔을 겪은 여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거액의 유산은 제 삶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도구가 아니라 누군가의 마른 눈물을 닦아주는 따뜻한 손길이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법의 심판을 받고 차가운 담장 안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곱씹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소식은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지워진 존재들이니까요. 인생은 정말 짧아요.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그리고 나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으며 억지로 버티기에는 말이에요. 진정한 급은 통장 잔고나 겉으로 보이는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의 됨됨이와 스스로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당한 대우와 배신 앞에 홀로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지게 되어 있고 당신은 그 누구보다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귀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온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평화와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